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사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독립운동가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독립운동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오산학교 교장, 기독교 대표, 동아일보사 사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로서 교육을 통해 일제 찬탈에 맞서 싸울 인재 양성에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승훈은 1864년 고종 1년에 평안북도 정주군 길산면 익성동에서 가난한 서민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던 이승훈은 10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와 아버지마저 2달 차이로 여의게 되죠. 남겨진 그는 가난 속에서 온갖 역경을 겪으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승훈은 원래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작 10살에 녹그릇을 만드는 유기상점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유기상점과 유기공장에서 부지런히 독학으로 사업수완을 익혀나간 이승훈은 16세가 된 187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를 돌아다니며 보부상으로 돈을 모았는데 이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 변화를 체험하고 이때 모은 자본으로 고향 정주의 납청에 유기상점을 차렸습니다.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평양에도 지점을 낼 정도였죠. 하지만 뛰어난 사업가였던 이승훈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죠. 그는 유기점뿐만 아니라 유기제조 공장도 세웠습니다. 그의 공장 운영 방식은 매우 혁신적이었는데 이승훈은 노동 환경을 새롭게 바꾸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신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평등한 대접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근로자들의 의욕이 향상되어 생산 능률이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져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죠. 하지만 31세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훈의 상점과 공장도 전화를 입어 그야말로 잿더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승훈에게는 오이순이라는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오이순은 당시 평안북도 삭주군의 군수직을 돈으로 살 정도로 조선 제1의 거부였는데 평소 이승훈의 성실함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훈의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덕분에 이승훈은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상점과 공장을 재건하고 이후 서울, 인천을 왕래하며 사업에 성공하여 조선 제1의 무역상이자 굴지의 부호가 되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승훈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의 영향으로 다시 사업에 실패한 이승훈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국권을 침탈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2년 뒤인 1907년 7월 이승훈은 평양에서 안창호의 교육진흥론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강연을 통해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민족의 독립과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교육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이라 생각했죠. 이 굳은 결심 아래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단발까지 결행한 이승훈은 안창호가 조직한 비밀결사 신민회에도 가입한 뒤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군으로 돌아와 강명의숙을 설립합니다. 강명의숙은 전통적인 서당 교육을 개편하여 신식 교육을 도입한 초등교육기관이었죠. 천자문과 사서상경 대신 역사와 산술, 지리, 체조 등의 근대적이고 실용적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입학생은 7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승훈은 강명의숙을 세운 지 2달 만에 초등교육기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강명의숙을 개편하여 중등교육기관인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1909년에 오산학부는 오산중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중학부와 수학부의 합부제로 운영되었죠. 학생 수 7명으로 시작한 오산학교에서는 수신, 역사, 지리, 영어, 산술, 대수, 헌법, 대의, 물리, 천문학, 생물, 광물, 창가, 체조, 훈련 등 다양한 근대적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오산고등학교는 6.25 전쟁 이후 오산학교를 서울에 재건한 것이죠. 오산학교는 당시 평안도 지방의 대표적 사립학교로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점에서 교육사적 의의가 큰 교육기관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힘쓰던 이승훈은 1911년 2월 일제의 탄압을 받고 안학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학사건이란 조선 총독부가 독립군 양성자금을 모으던 안명근 등을 체포한 후 그와 엮어서 북지역의 항의 지도자들을 체포한 사건을 뜻하죠. 같은 해 가을에는 일제가 신민회가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려 했고 또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날조하여 독립운동가 105명을 투옥한 사건,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승훈은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 1910년부터 장로로 선출될 만큼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던 이승훈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며 5년 만에 석방됩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이승훈은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게 되죠. 또한 평양과 경성을 오가며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1922년에는 이상재, 송지
조진우 등과 함께 밀립대학 기성회를 출범시키며 모금 활동을 전개했는데 결국 일제 탄압으로 실패했습니다. 1924년 5월에는 동아일보의 제4대 사장으로서 친위 세력에 맞서 민족의 언론을 창달하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1930년 5월 9일에 67세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오산학교를 통해 민족 교육을 지속하며 일제에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독립운동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죽기 직전 자기의 유고를 해부해 생리학 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에 이용하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일제 금지로 실행되지 못하고 오산학교 서쪽 상기슭에 안장되었고요. 이승우는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 남궁옥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지키고 현재의 탑골공원인 탑동공원을 조성한 애국지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1863년 서울 정동에서 태어난 남궁옥의 아버지는 당시 종5품 관직에 해당하는 도사 남궁영이었습니다. 즉 남궁옥은 비교적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는 한문을 공부한 뒤 고종 21년인 1884년에는 관리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수료했습니다. 동문학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당시는 영어를 배우는 자가 드물었던 시기였죠. 남궁옥은 어전 통역관이 되어 관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887년에는 고위 외교사절 조민희의 수행 서기관으로 영국과 러시아, 독일을 순방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조선의 외교적 자주성을 억제하고 조선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기 위해 지속적인 간섭과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남궁옥은 약 2년 동안 홍콩에서 머물다 소환되어 조선으로 귀국하였죠. 귀국 후 남궁옥은 순조롭게 관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조선은 극심한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지만 남궁옥은 청렴결백하여 옷같이 맑고 얼음같이 희다는 말을 들을 만큼 평판이 좋았죠. 남궁옥은 국내부 별군직을 거쳐 1893년에 칠곡 군수를 역임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 내각에서 국내부 토목국장으로 중용됩니다. 이때 서울 종로와 정동 일대의 도로를 똑바로 뚫어 정비하고 시내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공원이 바로 현재 탑골공원이죠. 관료였던 남궁옥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1896년부터입니다. 1896년 2월에는 고종이 의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아간 파천이 발생했죠. 이때 고종이 칠러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오개혁과 의미개혁의 많은 부분이 폐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남궁옥은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갑오개혁과 의미개혁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좌절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죠. 결정적으로 1897년 8월 평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던 남궁옥을 미워한 내부 대신 남정철은 남궁옥이 멋대로 한다는 구실로 남궁옥을 면직시켜버립니다. 토목국장에서 물러난 남궁옥은 독립협회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는 1896년 이미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협회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갔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을 늘려 독립신문 영문판의 편집을 담당했죠. 이 밖에도 남궁옥은 독립협회 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부의 부패와 외세 간섭을 비판하는가 하면 독립문 건립, 중추원, 신간제 등 여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같은 해 11월 남궁옥은 당시 독립협회의 활동을 경계했던 고종에 의해 17명의 다른 독립운동가와 함께 붙잡히게 되고 12월에는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맙니다. 1898년에는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국민 계몽에 나섰죠. 황성신문은 일제 침략 의도를 폭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신문입니다. 이후 1907년 남궁옥은 황성신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분할설을 외국신문에서 옮겨 실어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 야욕을 폭로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논평을 실었다가 경무청에 구금되기도 하죠. 1902년에도 일본이 1894년 동학 농민운동 이래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면서 러시아와 맺은 러일협정의 침략적 성격을 논박한 사설을 실었다가 구속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4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1903년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장직을 사임했고요. 그해 4월에는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였다는 모함을 받아 경무청에 다시 구속되었다가 진상이 밝혀져 4개월 뒤에 석방되기도 했죠. 그리고 1905년 3월에는 고종의 간곡한 요구를 받아 다시 관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남궁옥은 잠시 성주 목사로 부임했는데 친일파이자 일진의 회원이었던 경상도 관찰사 이근택이 금품을 요구하자 남궁옥은 크게 분노하며 관직을 내려놓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906년 2월에는 양양 군수로 임명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남궁옥은 애국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죠. 1907년 7월에는 양양에 현산 학교를 설립하여 구국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때도 일본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침략 정책을 강화하자 남궁옥은 또다시 관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대한협회를 창립하고 1908년에는 회장으로 취임했죠. 이때 대한협회는 기관지로 대한협회 월보와 대한민보를 발행하여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8년 3월에는 강원도 지방의 애국개몽운동단체로 관동학회도 창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구국운동 잡지인 교육월보를 발행했죠. 1910년부터는 직접 교육 현장에 뛰어들어 배어학당의 교사가 되기도 하고 1912년에는 상동 청년학원 원장을 겸하면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애국 가사를 보급하고 한글 서체를 창안하는 등 민족의식을 지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18년에는 강원도 홍천에서도 교회와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때 남궁옥은 학교 안에 무궁화 묘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제 탄압 대상이 되었고 무궁화의 재배와 사용마저 금지되거나 제한됐는데 남궁옥은 그런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여 독립운동의 상징을 확산시키고자 했죠. 1920년대에는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때 역사책 동사략과 조선 이야기를 저술하고 조선어 보충이라는 한글책에 국사 이야기를 담아 가르쳤습니다. 1933년에는 기독교 계열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십자가당을 조직하여 활동했는데 이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죠. 뒤이은 1년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은 남궁옥의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고문의 여독과 건강의 악화로 인해 남궁옥은 1939년 4월 5일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죠. 남궁옥의 사망은 독립운동으로 인한 순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77년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서받았습니다. 보통 한글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종대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글이라고 할 때 떠올려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서울 광화문 한글가운 길에 있는 한글 마당에 가보면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주보따리라고 불리기도 한 인물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주보따리 주시경 선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종교인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무력 항쟁을 펼치던 때 주시경 선생은 궁중의 여성들과 중인들이 주로 쓰던 언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로 정리하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1876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운요 사건을 구실로 조선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인 동시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제로 맺고 나라의 문을 연대죠. 구한말에 태어난 인물들이 그러했듯 주시경 역시 유년 시절부터 급격히 변해가는 시대를 체감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12살 무렵 큰아버지 집 양자로 들어가면서 서울로 가게 되죠. 주시경은 부유했던 큰아버지 덕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문 교육도 받았죠. 당시 한문은 한자에 도금을 읽고 우리말로 그 뜻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시경은 의미도 모르는 한문음을 먼저 읽고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모순을 느꼈죠. 이때부터 주시경은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흥미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전통 학문은 주시경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했죠. 그러다 1894년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근대식 사립학교인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주시경에게 신학문은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지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었고요. 특히 헐버트를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접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국어를 표기하는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자국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글이 있음에도 한문을 쓰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던 청년들은 신학문을 배우며 조선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도 많이 나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주시경 선생이죠. 배제학당을 다니던 중 남대문 시장에서 해룡물산 상해를 운영하던 양아버지를 돕다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관리미운학교 속성과에 입학해 졸업했습니다. 이운학교는 해운업에 종사할 인력을 교육시키는 관리학교였습니다. 후에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던 이운학교에서의 경험은 주시경의 학문적 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죠. 졸업 후에는 마산 지사장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지만 학교와 지사가 폐지되면서 1896년 배제학당 보통과에 다시 입학합니다. 당시는 말 그대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일본과 청,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조선에 드나들던 시기였죠. 두고 볼 수 없었던 서재필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1896년 독립협회를 결성해 자주적인 조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독립신문을 펴냈습니다. 서재필을 비롯한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신문을 한글로 제작하여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져. 이때 주시경은 독립신문을 한글로 발간하는 작업에 참여하여 최초의 순한글 신문을 성공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한글 신문을 발간하는 작업에 종사하며 주시경 선생의 한글 연구도 본격화되었죠. 하지만 독립협회가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정부의 탄압을 받고 해산됩니다. 주시경 선생은 고향인 봉산에 피해 있다가 1900년 초반부터 국문 연구에 매진하며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시경은 배제학당 졸업 이후에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근대적 학문을 배우는 한편 국문 연구를 계속하여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죠. 이때 배움들은 국어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분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와중에 한글을 가르치는 무료 강습소를 열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강습소에는 남녀노소 없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공부도 해야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하니 항상 보따리에 책을 한가득 싸고 다녔는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주보따리 선생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주시경 선생은 우리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제국은 한글을 보급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철자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표기법이 제각각이었거든요. 한글 전반을 연구하는 국문연구소에서 지석연과 함께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세로 쓰기 대신 가로 쓰기를 주장하기도 했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은 일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주시경은 나라의 바탕을 보존하려면 후에 나라를 되찾으려면 글을 지키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라의 바탕이 날로 쇠하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한글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일제가 우리 글을 국어라고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우리말과 글에 관한 책인 말의 소리 한글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어문법이라는 책도 써냈습니다. 최초의 국어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말모이라는 책도 써냈고요. 주시경은 자신의 호도 크고 하얀 샘이라는 뜻의 순 한글 이름인 한인샘으로 바꿀 정도로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계속 연구하고 전파하기는 쉽지 않았죠. 일제의 탄압이 거셌으니까요. 결국 주시경은 중국으로 망명해 한글 연구를 계속하려 했지만 1914년 그의 나이 39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지만 주시경의 의지는 이어졌습니다. 제자였던 이규영, 권덕규 등은 강사로 나서 수업을 이어갔고 다른 제자들도 연구를 이어가는가 하면 최연배는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한글을 지켜내자는 운동을 만들고 발전시켰죠.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국에서 쓰고 있는 우리말을 모으는 말모의 작전을 펼치기도 했고요. 참고로 최연배는 국어학자이면서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도 근무했는데 재직대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윤동주였죠.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분단된 남북에서 각각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에 지금의 한글은 주시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문법적 형태를 살린 표기와 가로쓰기, 한글 전용은 주시경이 현대에 남긴 대표적인 유산이죠. 주시경 선생은 1980년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노래의 작사자로 유명한 동제사를 조직한 독립운동가이자 조선학이라는 학문적 기반을 만든 선구자,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 정인보입니다. 정인보는 1893년 5월 6일 서울 종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인보는 세칭 회동정씨로 불리는 세도 가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낸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은조는 궁중 의례를 담당했던 장례원부경과 국가재정을 담당했던 호조 참판을 역임한 인물이었죠. 정인보는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우며 학문을 쌓게 되었습니다. 정인보는 13살 때부터 양명학을 공부하며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문장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정인보의 학문적 스승은 영제 이건창으로 강화학이라고 불린 조선 양명학 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정인보 평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정인보는 훗날 직접 양명학 연론이라는 글을 짓기도 했을 만큼 학문적 연원은 양명학이었고 양명학은 실학이라는 실사 구시적 학문을 하는 정인보의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정인보가 고작 12살 때인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국가의 주권이 손상받고 이에 대한 국권 회복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자 정인보는 관직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5년 뒤인 1910년에 일제가 강제 병합을 하자 정인보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국제 정세를 살폈죠. 그리고 이때 신채호, 박은식, 신규식, 김규식 등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2년 뒤에는 상하이에서 이들과 함께 동제사에 참여했고요. 표면적으로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상조 기관처럼 활동했으나 실제 목적은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었죠. 이후 유럽과 미국 각지에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활동을 확장했으며 1913년 12월에는 독립운동을 담당할 청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박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탓에 귀국한 뒤로는 국내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 탓에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붙잡혀 투옥되었지만 정인보는 이후로도 독립운동가 양성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이사한 뒤에는 연희 전문학교, 협성학교, 불교 중앙학림 등에서 한학과 역사학을 강의하며 후배들을 가르쳤죠. 1930년대에는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정인보는 안중, 문의평등과 함께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동아일보와 시대일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산 정약용 서세 99주년으로 시작한 1934년 조선학 운동을 시작으로 1935년 정약용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 행사를 통해 조선학 운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죠. 조선일보에도 확산된 조선학 운동은 좌우를 넘어 수많은 학문적 논쟁을 신문상에서 낳았고 조선의 학문적 발전을 한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이 운동은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무기한 정관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문화운동이죠. 해방 이후까지도 학문적 서술의 기반이 될 정도로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운동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 연구를 주도하고 여유 당전서를 교열 간행하여 실학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죠. 정인보의 교육활동은 광복 후에도 끊이지 않았는데 그는 1947년에 국학대학 학장에 취임하여 국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1948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감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감찰위원장으로서 국가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하였으나 정부기관과 잦은 마찰과 그로 인해 감찰 권한이 제한되자 사퇴하였죠. 정인보는 유독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데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31일에 서울에서 납북되었다가 약 한 달 만인 9월 7일 황해도에서 폭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인보는 한국의 독립과 민족문화 보존에 헌신한 인물로서 그의 학문적 업적과 독립운동 활동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국학을 중심으로 한 민족 보존과 학문적 전개는 아들인 정약모에게 이어졌습니다. 정약모는 윤동주의 친구이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한국의 문화재 발굴과 비평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덕분에 한국 문화 전반에 민족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체제를 성립시키고 해설할 수 있었습니다. 정인보의 학문과 시각은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특히 조선학 운동은 일제 식민사관과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역사학의 부활과 실학연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정인보 역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서받았죠. 이렇게 4명의 독립유공자분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유공자분들이 없었다면, 격변과 고통 속에서 힘쓴 이들이 없었다면 적어도 지금의 한국은 현재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죠. 또 다른 독립유공자인 심은혜 씨의 일부분으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시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며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안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독립운동가 사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